오늘 소개할 책이 하얀 늑대들 1부 캡틴 카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현승 지음 돼 있죠. 작가가 윤현승이라는 작가입니다. 윤현승 작가가 78년생이에요. 저보다도 한 살이 어립니다. 그런데도 이런 대작을 썼고 이 책 말고도 많은 책을 썼는데 솔직히 좀 부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하이텔, 천리안 뭐 이런 거 혹시 다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나우누리, 뭐 나중에 유니텔 이런 게 있었죠. PC통신 시대죠. PC통신 시대가 몇 년 갔어요. 제가 그 PC통신의 최절정기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도 PC통신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게시판에 글도 많이 썼지만 저는 또 채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우누리에서 그 시사부로 활동하면서 채팅에서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같이 MT도 가고 뭐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접속 영화 보시면은 뭐 이제 그 당시 분위기 좀 아시죠? 전도연, 한석규 나왔던 그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PC통신으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만나서 놀기도 하고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윤현승 작가가 그 시절에 그 게시판에서 활동했던 뭐 천리안이나 하이텔이나 이렇게 초창기 생겼던 서비스는 채팅방이나 뭐 동아리 이런 것보다도 게시판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글 쓰는 사람들 중에 정말 인정받은 사람들, 이제 무협 쓰는 사람들, 뭐 판타지 쓰는 사람들 많았는데 인정받은 사람들, 팬층이 막 굉장히 두텁게 생기고 글만 올리면 막 조회수가 몇천 건, 몇만 건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출판사에서 접촉을 해서 작가로 데뷔를 했습니다. 윤현승 작가도 그때 활동을 시작해서 1999년에 이제 게시판에 쓰던 그 소설이 다크문이라는 책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걸 발표해서 인기몰이를 했고요. 초창기 우리 판타지의 장을 열었다, 뭐 그런 평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판타지라고 하면은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유명한 판타지들, 또 그거 따라한 일본 판타지들 뭐 그런 게 조금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판타지 소설이 많지 않았는데 윤현승 작가가 그때 장을 열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이분이 윤현승 작가고요. 사진 좀 잘 나온 거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진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윤현승 작가가 판타지 말고도 책을 쓰긴 썼습니다. 워낙 이 하얀 늑대들이 인기를 끌고 판타지 대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여러 소설들이 쭉 줄을 이어요.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나왔는데 최근에 살해하는 운명카드라는 책을 몇 년 전에 냈는데 이전에 판타지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윤현승 작가가 판타지가 아닌 소설을 내놨다 하는 걸로 화제가 됐긴 했는데 이 책 자체가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했고요. 그 하얀 늑대들 말고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인기를 모았던 책은 아직은 없고요. 그래서 이 대표작이고 가장 성공한 책이 바로 이 하얀 늑대들입니다. 심지어 하얀 늑대들 외전이 나왔거든요. 다 못다 한 얘기 담아서 외전이 나왔는데 외전마저도 본편에 비하면 좀 아쉽다 이런 평을 좀 받았죠. 조금 아쉽지만 이 하얀 늑대들이라는 책 이것만으로도 평생에 할 일 다 한 거죠. 이런 엄청난 대작을 썼으니까. 이 대작이 그래서 얼마나 엄청난 책이냐, 2003년에 12권으로 출간이 됐어요. 12권으로 됐는데 2018년에 16권으로 개정판이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15년 후에 개정판을 다시 낼 정도로 그동안에 꾸준히 사랑을 받은 거고요. 처음에 출간됐을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많이 팔렸고 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주로 전자책 쪽에서 꾸준히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웬만한 전자책 서점에서는 하얀 늑대들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 있고요. 근데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판타지 소설인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판타지라고 하면은 용이 나오죠. 드래곤, 용이 나온다는 점에서 판타지의 그 문법을 따라가고 있고, 또 마법사가 나오고, 판타지 소설에 또 꼭 등장하는 게 엘프죠. 엘프, 요정인데 뭐 조금씩 묘사가 다르긴 합니다. 판타지 소설마다 다른데 어쨌든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모습들 생각하시면은 딱 그거예요. 마법사 나오고 뭐 엘프 나오고 어떨 땐 난장이족도 나오고 또 하나 판타지 소설 하면은 그 문법 중에 뭔가 유럽풍의, 그것도 북유럽풍의 어떤 그 지명들, 이름들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책도 전형적인 판타지 소설의 그 문법을 따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 겉보기에 외향으로는 판타지인데 근데 판타지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뭐랄까요, 판타스틱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판타스틱하지 않다 하는 게 판타지 소설에 흔히 나오는 그런 그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들이, 그런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예를 들면은 마법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마법사가 잘 훈련된 기사를 이기질 못해요. 이제 잘 훈련됐다는 거는 그냥 뭐 여러 수많은 기사 중에 한 명 정도는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가장 센 기사들 몇 명을 말하는 건데 그 몇 명들은 마법사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타지 소설이지만 그 판타지적인 요소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건 아니죠. 비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제한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고, 또 이 책에서는 드래곤이, 용이 일종의 신의 역할을 해요. 이제 세상의 질서도 잡고 또 누구를 돕기도 하고 뭐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용을 죽일 수도 있고 용을 속이기도 하고 용이 뭔가 생각했던 어떤 예측했던 그런 미래가 사람 위해서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한계를 가진 존재로 나오고요. 결정적인 차이는 이제 이게 이 책의 기본 스토리인데 주인공이 별로라는 거예요. 성격이 별로인 게 아니고 인성이 별로인 게 아니고 너무 평범합니다. 주인공이 너무 평범한 게 판타지는 보통 이제 기사나 마법사나 이런 사람들 주인공이죠. 아니면 엘프나 이런 사람들 주인공이 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환상적인 어떤 모험을 하면서 자기 능력도 키우고 사실 뭐 무협지랑 비슷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주인공 카셀, 캡틴 카셀이라고 일부 캡틴 카셀 써 있는 건 카셀이 캡틴이 되기 때문인데요. 농부 출신이고요. 싸움도 못합니다. 싸움도 할 줄 모르고 뭐 그렇다고 엄청나게 똑똑한 지략가냐? 그것도 아닙니다. 평범하고요.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좀 처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별로 인기도 없고 좋아하는 여성에 고백도 못하고 동네 친구들한테 체이고 무시당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카셀이 가지고 있는 딱 하나의 재능이 말빨입니다. 말빨이 아버지에게서 훈련받은 말빨인데 아버지도 엄청난 그 입심으로 그 마을에서 인정받는 분이거든요. 존경도 받고. 근데 이 캡틴 카셀이 아버지에게 시달리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걸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말빨이 좀 세고요. 말빨이 세면서 또 이야기도 잘해요. 그래서 얘기를 재밌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이 사람의 첫 번째 능력이고 굳이 또 하나 이걸 능력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간헐적으로 다른 배짱, 용기 이런 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주눅들어 살다가도 어떤 순간에서 그 용기를 내고 배짱을 부리는데 그럴 때 이제 재미를 주는 거죠. 뭐 일종의 정의감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 친구의 능력의 전부예요. 근데 우연의 우연이 겹치면서 이 캡틴 카셀이 됩니다. 이 세계가 아크랜드라는 세계예요. 아크랜드라는 세계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비의 나라 아란티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란티아에 여왕이 있는데 이 여왕이 1000년 동안 살고 있어요. 판타지 소설에서는 그런 건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아란티아는 한 번도 적에게 무너진 적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나라를 지키는 늑대들 울프 기사단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다 기사단이 있는데 이 울프 기사단은 전 세계 최강의 기사단으로 꼽히는 거죠. 그리고 이 울프 기사단에 그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하얀 늑대라고 부르고 이 하얀 늑대 하면은 뭐 전 세계 이 아크랜드 전체에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그렇죠. 그 능력도 뛰어나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우연의 우연이 겹치면서 이 카셀 노이가 하얀 늑대들의 캡틴이 돼버립니다. 캡틴이란 건 대장인 거죠.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책의 뛰어난 재미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캡틴을 맡게 되고 캡틴이 돼서 일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이 세상을 구해버립니다. 뭐 그런 스토리예요.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 이거죠. 아무 힘도 없는 주인공이 전 세계에서 손꼽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의 리더가 돼서 이 세계를 구한다 하는 그런 설정인데 뭐 소설이니까 가능하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너무 허황되다 하는 생각이 안 들도록 굉장히 설득력 있게 계속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잘 쓴 소설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 이 책의 커다란 장점은 이 책이 이제 12권으로 나오고 나중에 개정판은 16권이 됐죠.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이에요. 그게 전체적으로 4개의 스토리, 큰 스토리 4개로 구성이 되는데 카셀의 4가지 모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나왔던 얘기가 맨 끝에서 그 실마리가 나와가지고 사건이 해결되고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가지고 아 이렇게 됐구나 생각했던 게 나중에 돌고 돌고 돌아서 끝날 때쯤에 전혀 다른 스토리로 가서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고 또 소위 떡밥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뭔가 단서를 던졌는데 그걸 나중에 모두 해결합니다. 이 단서들이 다 풀려요. 아 정말 체계적으로 책을 썼구나. 열심히 수학 공식 풀듯이 그렇게 책을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뒤에서 이렇게 해결하면서 얻는 그게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하고 깨닫는 그런 재미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카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나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직전까지 이제 스포는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전까지 굉장히 그 카셀 가족의 내력에 대해서 궁금한 한편 이 사람이 나빴던 건가? 이 사람이 이 원흉이었던가? 뭐 하는 그런 느낌들 계속 깔면서 가는데 마지막에 그것들이 쫙 정리가 되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나왔던 그 카셀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런 연원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체계적으로 잘 썼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장점, 인물들이 모두 살아있어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16권이나 되니까 뭐 많죠. 많은데 그 등장인물들이 전부 살아있다는 거는 개성 있게 자기 캐릭터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다들 개성 있는 캐릭터의 성격에 맞게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행동할 거야 하는 게 납득이 되는 거죠. 억지스럽지 않게.
이 사람은 이런 사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성격이구나,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행동했구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그 성격이 끝까지 쭉 유지가 돼요. 그게 이제 책이 길어지다 보면 막 바뀌고 의외의 일을 하게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쭉 유지가 되고 중간에 약간 성격이 바뀌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한데 그것도 왜 성격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지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시가 돼요. 그 인물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거, 다양한 인물들을 모두 개성을 유지하면서 만들었다는 거 장점이고, 또 이 성격뿐 아니라 실력도 굉장히 꾸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보통 장편 무협지들 보면은 이게 뒤로 가면서 주인공이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할 거 아니에요? 약하게 시작하는데 이제 무공을 갈고 닦아서 고수가 됩니다. 고수가 되면은 처음에는 주변에 있던 엄청 센 사람들이 나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뭐 하늘도 날고 이 산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수로 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주인공의 주먹 한 방에 픽픽 쓰러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허무하죠. 근데 이 책은 그런 게 없고요. 또 밸런스, 각 인물들 간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기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이기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지겠구나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무협지에서는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지는 것 같은데 왜 이기지? 하면은 실력은 부족하지만 이기는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경우들, 뭐 그런 게 있죠.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책은 16권이나 진행이 되면서도 그 밸런스가 정확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했던 사람은 계속 그 강한 채로, 약했던 사람은 계속 약한 채로 그 자기 위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성장하고 강해지는데, 성장하고 강해지면은 또 그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고 조정이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짜여진 소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가 뭐 얼마나 꼼꼼하게 글을 다듬고 썼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장점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썼다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단점을 짚자면은 이거는 뭐 작가의 문제는 아니고 출판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처음에 본판이 나오고 나중에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무려 15년 후에 개정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가가 꼼꼼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고 그렇게 15년을 또 계속 갈고 닦아 다시 썼는데 개정판을 냈는데 오타가 너무 많습니다. 책에 오탈자가 너무 많아서 읽다가 맥이 뚝뚝 끊겨요. 이거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꼼꼼하게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 왜 이렇게 오타가 많을까? 그리고 출판사는 15년 만에 나오는 개정판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상할 정도로 오탈자가 많아서 읽으면서 맥이 끊기고, 재밌게 읽다가 이게 몰입하다 갑자기 맞춤법이 틀린 걸 발견하면서 확 깨고 흐름이 끊기고 막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의 관계자가 아무리 책이 16권이나 되고 많다고 해도 한 번도 끝까지 읽지 않았던 건가? 최종본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캐나다 오기 직전에 책을 한 권 냈잖아요. 그 책이 이제 번역서였지만 책을 냈는데, 그때 제 책을 냈던 그 출판사는 몇 번을 다시 보면서 제가 잡아내지 못했던 걸 다 잡아내면서 저한테 이거는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을 하면서도 그 대충 읽지 않더라고요. 또다시 찾아내고 또다시 찾아내고 하는 게 다시 읽으면서 계속 그 꼼꼼하게 챙긴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다 볼 수가 있나, 정말 출판사는 다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런 출판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오미디어 딱 보이네요. 예,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단점이라면 이건 이제 작가에 해당하는 단점일 텐데, 등장인물들이 성격이 굉장히 입체적이고 설득력 있고 그 사람들이 밸런스를 유지하고 다 좋은데, 사랑에 관해서는 이 작가가 이걸 쓸 때 잘 몰랐지 않나, 젊은 시절에 써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책이 2003년에 나왔죠. 작가는 78년생이고 그러면은 이제 25에 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가 같이 있다고 자동으로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이 책에서는 두 사람이 왜 사랑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가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굉장히 비중 있는 인물의 과거 스토리와 관련된,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참지 못할 고통을 겪으면서 삽니다. 근데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도 참고 살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설명이 잘 안 돼요. 뭐 이 작가가 굉장히 잘 쓴 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 그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심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들을 묘사하는데 좀 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그건 이 경험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는 단점은 아니고요. 굳이 찾자면 그런 거고요. 또 뭐 굳이 단점을 하나 더 지적을 하자면은, 워낙 그 방대한 얘기가 펼쳐지고 등장인물들이 개성 있는 인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주인공 얘기만 쭉 나가는 게 아니고 주변 인물들의 얘기들이 또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시점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처음엔 주인공을 따라가던 시점에서 갑자기 다른 인물의 상황으로 갑니다. 그럼 주인공 그동안 잠시 대기, 그러다가 그 다른 인물들의 얘기가 쭉 펼쳐진 다음에 다시 주인공은 그 한편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전환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드는 캐릭터의
그 스토리가 다음 얘기가 굉장히 궁금한 지점에서 갑자기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맥이 끊기는 경우들이 있죠. 뭔가 한창 몰입해서 빠져들다가 그런 데서 이제 딱 깨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래서 작가가 조금 독자를 괴롭히는 느낌이랄까, 약간 야속한 느낌? 그런 게 들긴 합니다. 이 얘기까지 끝내고 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들. 뭐 그냥 아쉬움이고요. 단점이라기는 아쉬움이고, 그거 말고는 더 이상 단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몇 배나 많은 그런 소설이고요. 힘이 하나도 없는 그 주인공이 말발만 가지고 가끔 용기 내면서 그렇게 세계를 구한다는 흥미진진한 스토리, 또 다양하고 개성 있는 인물들, 또 그 인물들마다 주어진 여러 스토리, 또 그 스토리들 하나하나가 짜임새 있게 딱 구성되는 그런 모습들, 크게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소설이고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이 책이 이제 대미를 향해 가면서 카셀이 주인공이니까 뭔가 활약을 하겠죠. 활약을 하는데 뛰어난 일을 하나 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뛰어난 결과를 얻은 거잖아요. 이렇게 기적에 가까운 일을, 이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해낸 사람이 마법사가 아니면 뭐겠는가? 그럼 누가 마법사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판타지 소설에서 마법사는 정말 그 엄청난 일을 하죠. 불을 내리기도 하고, 못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고, 뭐 땅을 뒤집기도 하고, 뭐 그런 마법을 부릴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도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뭐 말빨이 있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해서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해내면, 기적을 이루면은 그게 바로 마법사고 초능력자 아닌가. 우리의 한계를, 우린 인간이니까, 우린 평범한 사람이니까 이거밖에 못하겠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해내면은 그 사람이 마법사고 초능력자지, 인간이기 때문에 못하는 건 아니다 뭐 하는,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다. 내가 곧 마법사이고, 내가 기사고, 내가 초능력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께도 일독을 권합니다.